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장 강정배입니다. 오늘 이렇게 RI 코리아에서 진행하는 그 내용의 발표를 맡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그 패널 관련된 발표를 원래 이제 두 번째 진행을 했고, 지금 이제 RI 코리아에서 진행하는 게 이제 세 번째 관여 내용이고요. 이렇게 원래 저희가 많은 그 소개를 드리고 하는 내용들은 내년부터 데이터가 이제 공개될 예정이어서 많은 활용을 조금 부탁드린다라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또 RI 코리아의 대회에서 재활 대회에서 원래 이제 발표하는 큰 내용들 중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변화에 그 추적을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부분도 저희가 좀 많이 의미를 두고 있고요. 앞에서 이제 토론을 해주셨던 등급제 개편이라 등급제 폐지 또는 개편이라든지 이런 과정 내에서 있는 것들이 저희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발생한 문제가 있었고요. 발생 이후에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되면서 변화에 대한 부분도 같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올해 조사가 좀 많이 어렵긴 하지만 진행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조사 결과 올해의 조사 결과에서도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 많이 저희도 이제 궁금한 사항이고요. 일단 오늘 제가 발표 드릴 내용은 장애인상 패널 조사와 관련해서 2018년 조사의 주 내용을 발표를 드릴 거고요. 물론 전체적인 계획은 2020년 이후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주 내용에 설명드릴 내용은 2018년 조사 1차 조사를 발표를 해드릴 거고요. 2019년 조사, 작년 조사는 저희가 지금 데이터를 정리하는 과정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데, 데이터 정리가 되고 나면 2019년 발표가 올해 중에 이루어질 거고요. 그러니까 매년 조사가 그 당해 년도에 이루어지고 최종의 결과는 차년도에 내용들이 발표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1년 상반기 중에 데이터를 공개를 할 예정인데요. 아직 최종 일정을 확정을 못 지어서 저희가 상반기라는 명칭으로만 계속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5개 과정으로 의의에서부터 시작해서 설계 과정 그리고 추진에 대한 이후 과정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좌장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그 장애인상 패널 조사의 가장 큰 의의에 대한 부분은 장애 발생 초기에 가족들에 대한 변화, 그리고 가족을 포함한 당사자의 변화들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크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이후 과정을 추적한다라는 측면에서 가장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이제 장애 수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들이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선천장애일 경우에는 가족 내에서의 변화에 대한 측면들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날 것 같고요. 그리고 후천장애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당사자가 장애를 수용해 가는 과정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천장애와 후천장애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나누어서 보실 수 있는 데이터들이고 저희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발달장애 같은 경우가 생애 전주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인데, 그 생애 전주기에 어느 시점에서 장애를 등록하느냐, 그리고 어떤 시점에서 가족 간의 변화들이 크게 이루어지느냐.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많이 연구를 했고 진행했던 방정도로 보자면 크게는 그 자녀의 전환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년기가 되는 시점, 가장 큰 변화들의 1차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동기에서 학년기로 넘어가는 미취학 과정에서 취학에 가는 과정에서의 변화들이 클 거다라고 예측이 되어 있는데, 이런 자료들이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자료다라고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세부적인 그 연령에 대한 부분들도 좀 나누어서 세부적으로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의 가장 크게 이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초기라는 측면이 이제 있는데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장애를 등록하신 분들을 2018년에 1차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에 등록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3년차 장려 등록 이후에 3년차이시겠지만 2017년에 등록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애 발생 초기 1년차이신 분도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결국 장애가 후천장애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애 수용 과정뿐만 아니라 원 과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원직장 복귀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느냐를 세부적으로 추적하는 것들이 가능할 거고요.
그리고 장애가 없으셨다가 장애가 발생한 이후의 과정에서 장애에 대한 그 수용 여부에 뿐만 아니라 복지 서비스를 어떻게 변화를 해가면서 받고 있느냐, 그리고 받게 될 것이냐들을 분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초기에 대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히 조사를 시작하면서 저희도 좀 의미 있는 데이터들을 보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나타난 것들을 쭉 이제 추적 조사하자라는 방식으로 패널을 시작했고, 2018년부터 올해가 2020년으로 해서 3년차 조사가 시작을 하고요. 2028년까지 27년까지 해서 총 10년의 조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장애 실태조사와의 좀 차이점들로 보자면, 실태조사는 전체 장애에 대한 그 측면이고요. 저희는 초기 등록 장애인에 대해서 10년간 추적 조사한다는 거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사 개요 내용으로 보자면, 목적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걸로 가름하고요. 조사 대상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확히 한 번 더 말씀드려보면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사이에 보건복지부에 등록을 한 장애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인원은 25만 명 정도 되고요. 그 25만 명 정도의 대상의 인원을 별도로 추출을 해서 설계상 5,800명 진행을 했고, 최종으로 조사에 참여하신 분들은 6,121명으로 해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장애인복지법과 국가승인통계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매년 10월부터 12월까지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 주기는 1년이고, 조사 방법은 컴퓨터를 통해서 조사원들이 대면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설명드릴 부분들이 조사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먼저 그 조사지에 대한 구성은, 조사표는 총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애인용, 그러니까 패널로 참여하셨던 장애인분들이 참여하시는 조사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구주용, 패널이든 가구원이든 관계없이 그 가구의 가구를 대표할 수 있는 가구주에 대한 조사들, 이 부분이 이제 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가구원용으로 나누어서 장애인 6,221명을 조사한 가구에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구원을 조사하는 방식이고요. 2018년 기준으로 5,231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총 한 11,000여 분 정도가 조사되고 있는 대규모 조사이고요. 영역으로 나눠져 보자면 장애 수용의 변화, 그 다음에 건강의료, 자립, 사회참여, 총 4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모든 내용을 다 같이 조사하는 방식은 아니고, 가구주용, 그 다음에 가구원용에 대해서 조금 구분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참여 부분 같은 경우가 이제 가구원용에서 의견이 조금 많이 이게 조사를 하게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총 4개 영역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그 각 영역에 가구주, 가구원, 그다음에 장애인, 이렇게 3개의 참여자를 구분해서 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 좀 찾아보면, 장애 수용에 대한 부분은 장애에 대한 특성이나 장애 인지, 제가 지금 열심히 설명을 하면서 그 모니터를 보고 있는데 모니터 사이에 노란 줄이 딱 그려 있어가지고 노란 줄을 피해가면서 제가 몸을 조금 움직이면서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심리 상태 부분이고요. 심리 상태 부분은 우울증이라든지 자아정중감, 이민 의향, 자살 생각 또는 자살 이유, 자살 시도 횟수까지도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관계 부분은 의사결정 주체, 가족관계의 만족도, 그리고 가족과의 갈등에 대한 경험 부분들을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 상황에서는 가구의 소득, 생활비 중에 부담되는 것,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하고 있고, 주거는 주거 형태, 주거 위치, 주택 점유 형태 등을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강 부분이고요. 건강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칸이 좀 많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건강에 대한 일반적인 것뿐만 아니라 운동이라든지 보험에 대한 그 가입 또는 가입에 대한 거부 경험, 그리고 같은 부분들도 같이 함께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의료교양 이용 여부나 횟수, 그다음에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어려운 점들을 조사를 하고 있고요. 안전은 평상시 안전도나 사고 경험, 사고 종류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립 부분인데요. 자립 부분은 일상생활, 여가활동, 자립생활, 교육, 고용으로 해가지고 4가지 분야를 묻고 있습니다. 자립에 대한 부분들이
글자가 작게 되어 있어서 많이 있긴 하지만 보시기에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주제들을 조사를 하는 이유가 자립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하고 가실 때 생활하는 과정 내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그리고 그 필요한 거에 대한 변화들이 실제 복지 서비스로 연계될 수 있는지, 서비스로 연계되었다면 연계된 서비스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신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보기 위해서 도움 제공의 희망 시간, 그다음에 실제 도움을 받는 시간, 교육에서는 참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고용은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자립 영역에서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참여 부분이고요. 사회 참여에 대한 부분들은 복지 서비스에 대한 인지 부분, 그다음에 인권, 결혼 생활 및 성, 노후, 삶의 만족도 방식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혼 생활 및 성에 대한 부분이 좀 비율상 많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는 혼인 상태뿐만 아니라 성적인 측면에서의 가족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질문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4개의 조사 내용으로 범위로 나눠져 있었고요. 이제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들은 말씀드렸던 5,800명을 설계하고 6,221명을 조사했는데 기본적인 표본을 어떻게 설계를 했느냐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집단은 설명드린 대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장애인 등록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조사 대상으로 했고요. 그리고 주안점으로 보는 부분들은 연령이라든지 장애 유형에 대한 부분들에서 그 특정 집단이 누락되지 않도록 통계적인 부분들을 고려를 했고요. 모집단 비율이 낮은 그 범주들이 있는데 이제 주 내용이 이제 영유아라든지 그다음에 학령기 만 18세 이하일 경우에는 표본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가 좀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안면 장애, 특정 장애 유형 같은 경우에도 그 범위 내에서 고려를 한 사항입니다. 기본적인 방향으로는 공표 단위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국가 승인 통계로 진행을 하다 보니 저희가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범위를 저희가 정의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15개 장애 유형의 범주 분류들을 7개로 조정을 했고요. 이렇게 조정한 이유는 내부 장기 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에 아주 소수 인사이기 때문에 별도로 표본을 묶어서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세부적으로 15개 장애 유형이 모두 분석될 수 있도록 정리를 했지만 그 특정 장애 유형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표본을 골고루 배치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리고 안면 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1인가 시도에 있었는데 각자 한 명씩 있는 이런 구조라 가지고 안면 장애라든지 내부 장애는 전체적으로 범위를 묶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장애 정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조사를 시작할 시점에는 1에서 6급까지로 범주 분류가 되어 있었고요. 저희가 조사를 시작하는 작년에 변경이 되면서 중증과 경증으로 나누어서 범주를 통합해 진행을 하고 있고 연령은 총 4개의 범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집단 현황을 보시면 그 전체적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등록하신 58,000명 중에 시설 거주 장애인과 사망이나 말소자를 제외시키고 총 모집단은 조사 모집단은 25만 1,277명의 모집단으로 되어 있고요. 이에 대해서 장애 유형, 장애 유형 등급, 성별에 대한 부분들을 구분해서 조사표로 표본의 추출 틀을 사용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자면 표본 구성은 60세 이상이 60%, 18세 이하가 약 9%, 언어 지적 자폐성 장애를 제외한 낮은 비용이 있고요. 그리고 장애 정도에 대한 부분을 보자면 중증이 36.9%, 경증이 63% 정도 되고 시각 중증이 12%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층화 변수는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 성별로 해서 이 세 가지는 정확하게 표본이 될 수 있는 그 표본 추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층화 변수를 써서 진행을 했습니다. 층화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개의 급수에 대해서 장애 유형과 장애 등급에 대한 부분들을 층화 변수로 유형, 정도, 성별로 나누어서 층을 나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부 장기 장애 신장으로 묶였고 장애 정도는 1, 6급으로 했던 부분들을 중증, 경증으로 나누어서 성별 남녀로 해가지고 이중 추출을 통해서 표본을 구성을 했습니다. 실제 표본이 추출된 내용들이고요. 이거는 자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소장애인 부분에서의 차이점 부분들은 조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2018년 조사의 주 내용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9년 조사는 올해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2019년 조사 결과를 올해 데이터를 지금 이제 최종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원래 2020년 조사가 이제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시작은 못했고요. 하려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잠깐씩 설명을 드릴 텐데요. 구정으로 보자면 장애 수용의 변화에서 보면 직업에 대한 변화가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는 사항들이고요. 지금 오늘 설명드릴 내용들은 이게 이제 횡단면, 그러니까 2018년 한 해의 변화라기보다 한 해의 평균적인 데이터만 제가 소개를 드릴 거고요. 이제 2019년 조사 결과까지 나오고 올해 조사한 것도 내년 발표되고 나면 연차별로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결국 장애 수용 또는 장애 발생 이후에 장애인 당사자분이 어떻게 삶의 변화들을 이끌어가고 있느냐를 보여드릴 수 있을 텐데, 지금 발표드리는 2018년 내용은 주 내용이 18년에 했던 내용, 그 단해 한 해의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낮다, 높다라는 측면보다는 다른 영역들과의 차이가 있다라는 방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내년, 내후년 발표에서는 이제 1년 차와 어떻게 변화됐다, 그리고 발생 이후에 3년 차 되신 분은 어떤 변화가 있었고 1년 차이신 분은 어떤 변화가 있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차적인 변화도 그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직업에다가 약간 색을 다르게 표시를 했는데, 결혼과 직업 교육에서 보자면 평균적으로 비교를 해보자면 직업의 측면에서 장애가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런 방식으로 쭉 뒤에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 수용의 변화에서 장애 수용에 대한 부분은 평균적으로 점수가 2.38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장애는 내 생애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부분에 점수 보자면 이제 차이가 좀 크고, 그다음에 나는 장애를 숨기지 않는다라는 측면의 차이들이 두 개가 크게 나타나 있는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울증 부분이고요. 우울증의 전체적으로는 우울증이 있다라고 답변을 하신 비율들이 57.2%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율상 이게 높게 나와 있고요. 우울증이 있다라고 하셨던 부분들 중에서 차가 있는 부분이 큰 불만 없이 생활한다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가장 낮게 나타나는 부분으로 보자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 그리고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같은 방식의 그 우울증을 이제 측정하는 척도의 내용들 중에서 특히 가장 크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본인을 차갑게 대한다든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라는 이런 표현들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좀 낮게 답변을 하셨고요. 다음으로는 자살 관련 생각 부분입니다.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라고 하신 분들이 36% 정도 되고, 그 있다라고 대답을 하신 분들 중에서 자살을 생각한 이유가 정신이나 육체적인 건강 문제,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의 비율이 가장 정신적인 문제, 육체적인 건강 상태의 문제가 가장 높게 나타났었고요. 실제 그분들 중에서 자살 시도의 경험으로 보자면 약 한 23% 정도가 실제 자살 시도를 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구조들입니다. 이게 이제 좀 낮아지고 이런 그 자살 생각 또는 자살 시도들에 대한 부분들이 점점 낮아지면 가장 좋겠지만,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조금 높아질 가능성, 낮아지는 것들이 연차적인 변화를 볼 수 있을 텐데, 올해가 걱정인 부분은 이 부분이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너무나 큰 영향들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에 대한 좀 우려도 지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 가족관계에 대한 평가 부분인데요. 가족관계의 유대에 대한 부분들이 3.3 정도로 하셨는데, 가족 간의 의사소통 부분,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그 가치체계 공유에 대한 부분으로 보자면 가치체계에 대한 공유가 조금 더 낮게. 근데 이 수치가 어떤 것들이 낮아서 좋다, 어떤 것들이 높다라고 하기에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이게 연차적인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장기적으로는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이는 부분들이고요. 가구의 경제 사항은 월 평균 가구 소득이 299만 원 정도 범위이고, 월 가구 생활비가 164만 원 정도 되고, 장애 관련된 월 평균 비용이 22만 원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뭐 이거는 실태 조사에서도 그 동일하게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유형별 차이도 분명히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변화들이 장애의 등록 이후에 연차별 소득 또는 장애 관련된 가구에 대한 비용에 대한 차이들도 좀 추적해보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 상태 부분으로 보자면 만성 질환이 있다라고 응답하신 분들이 57% 정도고, 없다라고 하신 게 42%. 만성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고혈압, 당뇨에 대한 비율이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많이 나타나는 전 국민에 대한 특성과 좀 유사하게 나타났고요. 6개월간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로 보자면 나쁜 편이다라고 답변을 하신 분들이 45%로 높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의료 서비스 부분이고요. 의료 서비스는 그 지난 6개월간 충분한 의료를 받지 못한 경험의 10.2%가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라고 했고요. 가장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 이유 중에서 의료비 부담에 대한 부분이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 각 영역별 의료비에 대한 부담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 어느 정도의 비율로 나타나냐, 비용으로 나타나냐 이런 부분들도 장기적으로는 분석이 필요할 부분으로 보이고요. 위급 상황 발생 시 행동 부분은 재난이나 위급 상황을 인지할 수 있다라고 하셨던 분들이 81%인데 18% 정도는 재난 자체를 인지하기에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었고요. 결국 이분들이 20%에 가까운 18% 정도의 장애인 분들이 재난에 어려움이 있다, 재난 인지 자체가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이는 부분들은 이분들은 별도 대책이 마련이 필요하다. 비율상 단순히 보기에 80% 정도는 괜찮다라고 쓰는 부분이 아니라 생명이라든지 직접적으로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이런 부분에서는 비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그 낮은 비율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느냐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또 장애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인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다른 요인들과 분석을 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상생활의 도움 부분은 전반적인 일상생활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가 54% 정도고요. 일상생활에 도움을 받는 영역에 대해서 나와 있고 필요 영역으로 보자면 비율상으로는 54%, 그러니까 집안 청소 및 건강 관리에 대한 부분이 가장 높게 나타나 있고 필요 영역이나 도움을 받고 있는 영역도 일상생활에 대한 부분, 집안에 대한 청소라든지 관리 부분이 가장 높게 나타나 있는 상황입니다. 네, 10분이라고 들어주셔서 열심히 빨리 해보겠습니다. 자립에서 경제 상황의 평가에 대한 부분은 물질적인 분배에서의 배제됐다라고 하시는 그 평균적인 내용이 전체적으로 이제 2.08로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돈이 없어서 음식을 사지 못하거나 음식을 하거나 사지 못하다 거르곤 한다라는 비율도 이제 비율상 1.79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 그리고 교육을 잘 받지 못하고 있다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좀 더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가 활동 부분은 TV 보기가 전 국민 공의 TV 보기는 가장 높은 여가 활동으로 나와 있고요. 특히나 이제 장애인 분야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사항이고, 이거 여행의 경험 여부로 보자면 경험에서 국내 여행에 대한 비율, 그다음에 여행에 대한 부분들을 다녀본 적 없다가 77.7%로 되어 있어서 여행을 다녀보지 못하신 분들이 여행의 비용적인 측면이 가장 높게 의견을 주셨고요. 평생교육으로 보자면 평생교육에서 참여 여부는 참여해서 있다라는 비율이 되게 낮게 나오긴 했지만 평생교육의 참여 희망 여부로 보자면 약 27% 정도에서 참여에 고려를 해보겠다. 실제 참여의 비율은 낮지만 하고자 하는 의지들은 또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물론 장애 유형이라든지 영역에 따라서 장애 유형이나 그 장애 정도에 따라서 좀 더 다른 측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세부 분석을 통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고용이 미치는 영향은 통합 비율은 82%, 고용은 크게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장애로 인해서 산재 경험의 비율이 좀 낮게 나와 있는 부분이고, 이제 현재 실제 노출되는 비율에 대한 부분이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고용 현황으로 보자면 일자리 유무는 일자리가 없다라고 하신 분들이 70% 정도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장애 관련 서비스로 보자면 장애인 연금에 대한 그 부분에서 알고 있다라고 하신 분들이 연금에 대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에 이제 조금씩 순서대로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용률로 보자면 정보통신보조기기라든지 보조기기 측면의 비율이 조금 높게 있는 부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존중받을 권리 부분인데요. 존중받을 부분은 장애인이 더 존중받아야 되는 부분, 이제 기본적인 권리가 조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있는 부분들이 신체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에서 가장 이제 많은 의견으로 권리를 좀 더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고요. 괴롭힘이라든지 폭력에 대한 경험은 경험했다라고 답변을 하신 분들이 9.5%, 그다음에 목격한 비율도 8% 정도 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성생활에 대한 사회 참여의 성생활 부분이고요. 성생활 부분은 성관계가 장애가 성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분들을 나눠놨고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율도 있지만 매우 영향을 미치는 비율도 14% 정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들 구분이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노후생활로 보자면 노후생활은 준비 여부에 대해서 노후생활의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신 분들이 24% 정도 되는 상황이고요. 노후생활의 준비 정도로 보자면 거의 부족한 편이 52%로 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장애 이전 이후의 만족도의 부분으로 보자면 장애 이전의 삶의 만족도와 장애 이후의 삶의 만족도의 변화가 있고요. 이게 2018년 조사이기 때문에 이전과 이후를 나눠서 조사를 했고 이후부터는 이제 계속 현재의 삶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해서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추적해 볼 수 있도록 현재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드릴 부분들인데 그 추진 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관계기관 저희 조사 실시를 진행을 했고 간담회 실시 통해서 전체적으로 의견들을 모았고요. 그리고 표본 리스트를 복지부에서 전달받아서 내용에서 태피 개발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그 조사원 2018년 기준인데 거의 월에 대한 부분은 동일한 방식으로 일정이 되고요. 올해는 2018년에는 9월 10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올해는 9월 22일부터 조사원 교육을 시작을 하면서 조사가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물론 코로나 2단계라 저희가 지금 방문에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내용들을 패널분들에게 계속 지금 다 여쭤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전보다 조금 이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게 있어서 저희도 좀 고민을 하고 있고 세부적으로는 어떻게 최종으로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진행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전국에 140명의 조사원 정도를 투입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패널에 관련된 간략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